유족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전체 재산은 약 38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그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고인께서는 상속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여러분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38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형이 숨을 삼켰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이미 없었고 남은 절반엔 아버지의 마지막 판결이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세 남매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이었으니까요. 유족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말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옆에는 누나와 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장례 내내 울었고 세 사람 모두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오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면회를 가지 않은 그 1년 6개월.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기엔 지금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총 37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현 시가 기준으로 약 380억 원 규모입니다. 형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도 너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냥 멍하니 변호사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380억.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평생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셨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겹쳐졌습니다. 단 유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전체 자산의 50%, 약 190억 원 상당은 고인의 별도 지시에 따라 이미 사회환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이 벌떡 일어설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인께서는 2년 전부터 이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내역은 이랬습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장학재단 설립, 지방의료취약지 병원 시설 후원, 그리고 산재 피해 노동자 지원 기금. 세 항목을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산재 피해 노동자 지원 기금.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내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3년 전 우리 회사가 진행하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망 설치를 미루자고 한 건 나였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손해배상이 더 크다고 나는 그날 아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발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척추를 다쳤습니다. 2달을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합의금을 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입자 새 가구를 내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습니다. 관리비 폭탄, 공사 소음, 겨울에 보일러를 끊는 것까지. 나중에 다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했지만 그 할머니가 이사 가던 날 울면서 나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대 계약을 쥐고 영세 상인들을 압박했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이 정도 능력으로 월급을 받느냐는 말을 회의 중에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만 봤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본 유언장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너희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돈이 너희를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유언 조항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힌 세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할 것. 둘째, 지역복지재단에서 최소 1년, 주 2회 이상 정기 봉사활동을 수행할 것. 셋째, 산재 피해 여러분의 과거와 노동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금에 자산 일부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넷째, 위 조건 이행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일체를 중단할 것. 다섯째, 각자가 실행한 삶의 무게만큼 나는 재산을 증여할 것이다. 형이 낮게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조건부 상속이라는 거잖아.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5가지 조항을 다시 머릿속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벌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 경계에서 나는 한동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벌이 아님을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무너지길 원하지 않는다. 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살면서 배웠다. 삶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너희를 바닥에서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아버지의 선택이다. 그 문장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나는 그제야 눈물이 흘렀고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감옥 갈 뻔한 일을 대신 짊어지셨고 1년 6개월을 그 안에서 버티셨습니다. 우리는 그 1년 반 동안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돈 계산을 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남을까? 어떻게 나눌까?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마 다 아셨겠지요. 그래도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게 그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갔습니다. 이미 정리된 방 안에 낡은 점퍼가 문 뒤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작은 메모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재 피해자 박씨 현재 주소, 그리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내가 직접 가야 한다. 아버지는 언제 이걸 쓰셨을까요? 언제부터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계셨을까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가 남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의 얼굴, 우리가 무시했던 목소리들, 우리가 계약서 뒤에 숨겨뒀던 죄책감들, 그걸 다시 마주하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이 될 시간을 남기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나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 메모를 손에 쥔 채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과연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